네, 학생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질문지 작성은, 어, 우리가 이제 직접, 써본다면, 좀 더 피부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이 논문 자체가 이론만 들어서 이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것, 온라인으로 하는 것, 비대면으로 하는 것,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직접 보면서 실습하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잘 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계시고 그래서 난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이제 제가 좀 강의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좀 미안한 감이 너무 커요. 어,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속도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주에 막 이렇게 두 개씩 올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쨌든 여러분 음, 힘내시고 어, 늘 평안하십시오. 예, 저는 이제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논문을 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렇게 수업해가지고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있기는. 그러나 어쨌거나 수업한다는 자체 이 논문을 조금씩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또 우리가 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또한 여러분이 논문을 실제로 쓸 때 이 과목들이 좀 생각이 날 것이고 그때 좀 어떻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어쨌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2강에서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잠깐 쉬었다 오니까 또 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2강에서 뭘 했냐면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것은 부정어가 있는 문항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묻는 문항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 응답할 때 응답자의 응답의 방향이 그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 다음 중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그런 질문은 조금 어렵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그냥 가서 묻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질문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제 부정어 질문을 해야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긍정어로 문항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 논문을 만약에 이제 쓰고 서베이를 이제 시작할 때 서베이 논문으로 이제 사회과학적인 이 논문을 이제 쓰면 이런 학문을 이런 질문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검사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드는 그 문항들을 긍정형으로 써야지 이게 그 부정형으로 부정어로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 받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혼란스럽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1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예1과 또 예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사의 행복감, 어, 교사의 에, 행복감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가 아니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yes or no, 1예, 2번 아니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 교사의 행복감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무엇을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이. 그리고 이제 예시 2번에 보면 교사의 행복감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Yes or no? 예, 1번? 이 아니요. 어떤 게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어, 훨씬 더 2번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편하지 않습니까? 자,
교사의 행복감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이해하기에 쉽고 그죠, 명료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교사의 행복감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학문을 만들지를 말라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문장을 짧게 하되 긍정문으로, 긍정형으로 질문하라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 응답자가 모르는 내용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설명한 후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할 수가 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응답이 꼭 필요한 문항임에도 응답자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오해해서 답하거나 혹은 잘못 답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이나 단어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식이나 태도 등을 질문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을 설명할 때 그 단어나 내용을 가치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중립이다.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중간으로 이렇게 중립을 지켜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자, 1번 예시를 한번 보십시오. 자, 사회적 기업은 이윤이라는 경제적 가치보다 고용 촉진 등과 같이 사회적인 측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을 말합니다. 당신은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들어보지도 또 내용을 알지도 못한다. 들어보았지만 내용을 알지 못한다. 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한 것. 그러니까 그 사회적 기업은 이윤이라는 경제적 가치보다 고용 촉진 등과 같은 사회적 측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을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고 풀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요 부분이 바로 이 사회적 기업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질문은 여기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중립적으로 하라. 이게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괜찮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문항의 내용이 응답자가 충분히 응답을 제공할 만한 것인지를 고려해야 된다. 문항의 내용이 이 내용이 응답자가 충분히 응답을 제공할 만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을 그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그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묻는 것이 응답자가 정확하게 알고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죠. 어떤 문항의 경우는 너무 그 사적인 정보여 가지고 말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응답자가 잘 몰라 가지고 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개인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음에 그 예1을 보십시오. 예1을 통해서 묻는 것이 응답자에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규모를 말할 때 부동산과 저금 등 그 저축 등에 관한 그 모든 것을 합하여서 계산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월 평균 소득은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예1 보십시오. 1이 2보다
이를 통해서 묻는 것이 응답자에게 훨씬 편한 질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를 한번 볼까요? 당신의 가족의 재산 정도는 얼마냐?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족이 6남매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다 알죠? 어디에 얼마 있는지를. 근데 얘2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얘2는 당신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가족의 재산이면 전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얘2는 얘 2번은 가족의 월 평균이에요. 그거는 얼마냐라고 할 때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문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5번은 민감한 내용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질문해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감한 내용은 간접적으로 질문하라 이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유쾌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질문할 때. 또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또는 그 개인적으로 응답하기가 아주 그 민감한 내용인 경우일 때 응답자가 자신의 경험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서 응답이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면 또 잘못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왜곡되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응답자가 본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주변인의 경험에 대한 질문이나 일반적인 것을 묻는 간접 질문 형식으로 문항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답자가 응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어떤 그런 본인에 관한 어떤 질문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지 말고 간접 질문 형식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흡연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이제 밑에 이제 예가 있지 않습니까? 1과 2가. 그런데 여기 1에서는 담배를 피우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지만 당신은 담배를 피웁니까? 라고 할 때 담배를 피우더라도 그렇지 않다. 안 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얘 2번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학급의 학생 중 몇 퍼센트가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거짓으로 말할 여지가 1번보다는 없죠. 1번은 당신은 담배를 피웁니까? 그러면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아니요 안 피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학급의 학생 중 몇 퍼센트가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느냐라면 개인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개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답하기가 좀 쉽죠. 예. 그리고 거짓을 말할 이유가 좀 없죠.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구성할지는 연구자가 자신의 그 조사 목적을 고려하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째로 너무 많은 것을 직접 기입하게 하는 학문은 문항은 삼가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것을 쓰게 하는 것. 질문지 그 조사를 생각하면서 응답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응답자에게 유쾌하지도 또 즐겁지도 않은 그런 경험인 것은 맞아요. 따라서 너무 많은 내용을 기입하게 요구하는 그런 문항은 응답자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문항을 응답하는 사람은 의무를 가지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 응답에 응하여서 그 질문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그 작성자가 불쾌한 어려운 어려워하는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질문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불쾌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실한 답, 진실이 아닌 것을 답하기에 쉽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응답자가 직접 답을 적을 수 있는 개방형 문항은 가능하다면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체크하는 게 낫지. 그럼 쓰게 하는 것, 이 쓰는 거 귀찮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작물로 막 쓰게 하는 것 더 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개방형 문항은 가능하면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한 문항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기입하게 하는 문항도 응답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문항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밑에 있는 예시에서 보면 예시 1에서는 4가지의 항목 모두를 고려해서 응답자가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당신의 평균 여가활동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1번은 뭐라고 얘기해요? 낮에 몇 분. 또 2번은 평일에 몇 분. 또 3번은 휴일인데 낮에는 몇 분. 휴일날 저녁은 몇 분.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쓰는 사람이 또 생각해야 돼요. 평일날 낮에 또 내가 몇 분을 하지 그걸. 평일날 밤에는 몇 분 하고 그 다음에 또 휴일날 낮에는 또 몇 분 하고 그걸 귀찮게 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또 휴일날 저녁은 어떻게 몇 분 했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면 여러분이어도 이거 귀찮지 않나요? 이런 거를 체크해야 된다면, 작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2번을 보십시오. 2번. 이거는 4개를 다 체크해야 되고 써야 되는 건데 2번 같은 경우는 당신의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은 하고 이 작성자가 쓰는 게 뭐예요? 딱 하나잖아요. 몇 분, 하루 평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쓰는 게 뭐예요? 4개잖아요. 지금 4개. 이렇게 되어지면 좀 불편해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실한 답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 좀 알아보면 되겠고, 또 7번째 5점 척도보다 4점 척도가 나을 때가 있다. 자, 어느 경우냐? 자, 보십시다. 응답자의 그 의식이나 태도 등에 관한 질문에서는 니커트 척도 등을 통해서 질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경우에 대부분 5점 척도를 사용하면서 중앙에 보통 혹은 보통이다, 그저 그런 편이다, 중립 등과 같은 답안을 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반대쪽으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균형 있게 중립을 맞추어서 그런데 이런 답지가 있는 경우에 응답자는 어느 한 방향을 선택하기보다는 중앙을 보여주는 답을 편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다, 뭐 만족한다, 보통이다. 그러면 보통을 그냥 택해버린 거예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연구자가 특정 대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찬성이나 혹은 반대 등의 태도와 같이 가부의 그 의견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서브웨이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보통을 택해버리거든요. 이쪽이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그냥 보통 중간 딱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찍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5점 척도로 구성하기보다 4점 척도로 4가지로 답지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정말 그 특정 응답자의 찬성이나 반대 같은 가부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4점 척도가 좋다는 거예요. 5점 척도. 5점 척도는 중간이 딱 중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다 에이 그냥 중립. 그걸 눌러버리거든요.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부를 이렇게 묻는 그런 학문이라고 한다면 그걸 연구해야 된다면 5점 그 척도보다는 4점 척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밑에 예시를 보십시오. 자, 예시 1. 학생과의 관계 만족 정도는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매우 만족, 2. 대개 만족, 5. 보통. 이게 5점 척도거든요. 5까지 있잖아요, 번호가. 그러면 이 보통이 이 3이 중립이에요. 만족도 아니고 불만도 아닌 중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4.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여기에 사람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보통이야 라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그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을 찍어버리면 연구가 진척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문제일 경우에는 5점 척도가 아니고 4점 척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시 2번을 보세요. 학생과의 관계 만족 정도는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 만족, 3. 대체로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자, 보통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만족이든 불만족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이제 척도를 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가려야 되는 문제라면 5점 척도가 아니라 4점 척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명령형 문항은 응답자의 성실성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학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역으로 묻는 질문을 넣는 것이 좋다. 역으로 질문을 거꾸로 넣는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행렬형 문항에서는 응답자가 성실하게 문항을 읽고 문항 각각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 등과 일치하는 답지를 선택해야 정확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행렬형 문항이 주어졌을 경우 응답자들은 종종 같은 형태의 답지에 무성의하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슥슥슥. 이런 응답자가 많으면 자료를 정확하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불성실한 응답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행렬형 문항을 제시하는 경우에 역으로 묻는 문항을 하나 혹은 2개 정도를 넣어두면 그 방향성을 고려해 가지고 불성실한 응답자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 이제 아래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제시된 3개의 문항 행렬을 그 행렬식으로 제시하는 경우를 고려해 본다면 1번과 3번 이제 볼 건데 1번과 3번의 내용과 달리 2번은 묻고 있는 내용의 방향이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예시 1. 나는 일상적인 움직임에 불편이 없다. Yes or no. 예 아니면 아니요. 가 할 수 있죠. 2. 나는 불편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Yes 또는 아니요. 나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1번과 3번은 내용이 같아요. 나는 일상적으로 움직임에 불편이 없다. 나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2번은 묻고 있는 내용이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나는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움직임이 불편함이 없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인데 2번은 나는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문항의 배치와 관련한 권장사항, 그 권장사항을 한번 볼까요? 문항에 있어서 문항을 모두 그 작성했다고 한다면 문항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문항의 그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응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항 배치 이 고려해 볼 만한 권장사항이에요. 그걸 이제 살펴본다면 첫째, 문항의 배치에 관한 얘기예요. 첫째, 특정 문항 간의 응답에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 특정 문항 간의 응답에서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배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베이 연구를 위해서 질문지에서 바로 앞에 문항으로 인해 다음 문항의 답지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도치 않게 응답이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앞에 문제 때문에 뒷 문제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의도치 않지만 그렇게 돼버려요. 그럴 때 특정한 문항에 대한 응답이 다음 문항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과 행복감을 묻는 문항을 배치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행복감을 묻는 문항이 먼저 제시되고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이 제시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 다음에 행복감을 묻는 문항을 나란히 배치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문항에 대한 응답이 그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먼저 그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응답이 행복감에 대한 판단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행복에 대한 판단이 가족관계의 만족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학문에 의해서 그 문항의 질문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이해되죠? 두 번째, 기본적으로 문항은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이냐? 전체적으로 생각의 흐름이나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문항에 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흐름을 존중하여서 문항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유사한 내용을 물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사실적인 것에서 가치평가가 들어가는 것의 순서로 문항을 배치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처음 부분에는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을 배치하는 것이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시작하면 아우 이거 다 너무 어려운데 골치 아픈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을 가벼운 것들을 앞에 두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개인의 사회 인구적 특성을 묻는 문항은 가능하면 뒤에 배치하는 게 좋다. 자기에 대한 개인 인적 사항들 그런 것들은 뒤쪽으로 넣으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질문지의 양이 많다면 질문지의 양이 적어 보이도록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라. 질문지의 양이 많다면 적게 보이는 방식으로 어떤 디자인이나 그렇죠. 양이 적게 보일 수 있도록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차 있으면 사람이 딱 보면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에도 어떻게 뭔가 여백을 이렇게 남겨두면서 이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건 디자인적인 면에서 그렇고, 또 여섯 번째로 질문지의 양이 많다고 한다면 중요한 문항은 중간 이전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양이 너무 많으면 중요한 것들은 중간을 반을 딱 나눠가지고 반 위쪽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반 밑으로 넣으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지쳐 앞에 하다가 양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뒤에는 건성건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지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학문이 문항이 너무 많다면 반 딱 나눠가지고 반 위쪽으로 배치를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지 작성에서 기존 질문지를 활용하는 방법. 기존 질문지를 먼저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존 질문지를 파악하라. 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는 질문지를 활용해서 조사하는 경우에 연구자가 정한 주제와 그에 따른 연구 목적에 합당한 질문지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질문지를 활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자기 주제에 맞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야 합니다. 이건 뭐 첫째, 둘째, 셋째 이건 뭐 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뭐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 활용 시 유의사항, 기존 질문지 사용할 때 유의사항은 뭐냐? 첫 번째, 기존 질문지 중에 일부만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기존 질문지 중에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질문지 일부만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이런 경우에는 기존 질문지 중에서 일부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자신이 제작해 가지고 하나의 질문지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존 질문지의 세부 내용을 수정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기존 질문지 전체를 가져오든 혹은 일부를 가져오든 상관없이 연구 주제나 연구 목적에 따라서 질문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이제 기존 질문지와 다른 연구 대상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연구 대상에 적합하게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성인 대상 질문지를 아동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나 또 고등학생에게 적용한 질문지를 유아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단어나 용어 등을 수정해 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답지가 5점 척도로 되어 있는데 4점 척도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존 질문지 사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 기존의 연문 연구한 자에게 기존 질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사전에 소유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이 되고 그거는 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인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훗날 또 내 논문이 남의 것을 또 이렇게 베꼈다라고 말할 들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이제 그 허락을 받는 것이 좋겠고 표준화된 질문지가 판매되는 것 공식적으로 구매할 것이라고 한다면 구매해서 해야 돼요. 사서 해야 돼요. 안 사고 그냥 슬쩍 갖다가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 표준화된 질문지가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출처 등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그냥 사용해도 돼요.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질문지의 경우 개인이 개발해 가지고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질문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메일을 보내고 답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지 오류를 수정하면서 완성하기.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질문지 수정하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전문가 주변에 이제 없다면 이제 뭐 특별한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동료에게나 또는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나 또는 어떤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서 그 질문지를 어느 정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좋죠. 또 예비조사를 통해서 질문지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 예비조사는 실제 표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질문지가 제대로 조사가 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조사하는 것. 그게 뭡니까? 시험적으로 조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비조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또는 효용성 있는가 연구에 도움이 되는가를 미리 살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 오류에 대한 완성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어 간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논문을 쓰다 보면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이 질문지가 이제 가서 질문지가 완성이 되고 와서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이 학문이 정말 온당한 것인가를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냥 급한 시간에 쫓겨서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자문을 구해서 그 학문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가장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뭐 상식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실수가 없는 실패가 없는 그런 논문이 쓰여지기를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 질문지 작성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용어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고 표를 가지고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거는 굉장히 좀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